TV 김호준의 뉴욕 타임스.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뉴욕타임스의 두 번째 코너이자 불과 8회차에 불과한 듯 이제 시사 장학 퀴즈의 인기를 넘보고 있는 능가하려고 막 하는 정봉주의 PSI. 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년 방송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현황을 진단한다. 정봉주의 PSI. 네, 오늘도 여의도 홍신소 소장님, 네, 수사반장님, 정봉주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현재 백수입니다. 사진 납세. 근데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사실은 오늘 녹화일은 일주일 전인데 오늘 드라마틱한 단일화 결과가 나왔어요. 유시민 전 장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또 이분이 노무현 대통령의 적자 대접을 받지 않습니까? 연결되어 있는 얘기니까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길 줄 알으셨어요? 중간 집계 하는 분들의 연락을 듣고는 중간에 이겼어요. 김진표. 아니 그 유시민이 이기는 거로 중간에 나오더라고요. 여론조사는 이기고 사실은 그 국민투표단 선거에서는 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그렇게 예상했는데 이제 결과는 그렇게 나왔는데 그 차이가 많이 없었죠. 0몇 프로 차이요. 합치니까 결국.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보면은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막 분통을 터뜨리면서 연락이 왔어요. 국민참여당은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당원들한테 그 핵심 당원들이 한 뭐 6, 7천 명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더 핵심은 뭐 1,000명도 채 안 되겠죠. 그렇죠. 그분들이 계속 모든 일을 중지하고 제발 참여해갖고 유시민 찍어달라는 전화를 너무나 많이 해갖고 막 귀찮아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인데. 민주당은 뭐 하고 있었냐? 민주당은 지역위원회가 그 한 50개가 되죠. 50개가 넘는지 뭐 50개가 되는지 전화 한 통화 안 왔대요. 그 도대체 이게 무슨 정당이냐. 이제 그분들은 김진표 단일화를 희망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당연히 뭐 자당의 그렇죠. 후보를. 저도 김진표 단일화를 희망을 하고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아니 김진표 지지자 만나면 그렇게 얘기하고 유시민 지지자 만나면 유시민 단일화를 이게요. 정치가 좀 교활해야지 살아남습니다. 제가 얍삽하고 교활하게 살아오지 못한 정치 인생을 요즘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어요. 아니, 지역에서 하도 깨져갖고. 근데 그러려고 다 말해버리면 어떡해? 아니, 그건 이제 어차피 다 지난 일인데. 근데, 김진표 진영 쪽 당원 막 관리해갖고 좀 그 국민참여단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당의 당원들이 무성의하게 협조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분통을 또 터뜨렸어요. 여기서 한 15%나 20% 이긴다고 호언장담을 했었거든요. 근데 안 됐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의 결속력이라고 하는 게, 무언가 지금 문제가 있고 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와 있다. 민주당이 사실은 그 지지자들이 스스로 흥이 나게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럼요. 천안함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아요? 우리가 여기서 다 얘기해버렸잖아요. 우리가 민주당 지도부보다 더 낫잖아요. 더 많은 얘기를 했죠. 더 많은 얘기했죠. 안보에 구멍 뚫린 대통령 반성해야 된다. 47명을 죽음으로 몰아놓은 이 대통령, 이 안보 문제 도대체 뭐냐? 원인도 못 찾고. 뭐 할 자신도 없고. 근데 왜 그렇게 못하는 겁니까? 왜 도대체 민주당은. 그래서 지도부한테 만나고 또 그 얘기를 했더니 얘기도 못 했는데 또 얘기해봐야 뭐 언론에도 안 되죠. 언론 탓합니까? 지금 얼마나 훌륭한 매체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겨레 신문, 한이TV, 딴지일보. 여기까지만 이제 오마이뉴스 가서는 오마이뉴스가 최고의 언론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제가 당의 교육을 담당했으니까 교육을 많이 시켰죠. 당원들, 뭐 중간 지도자들. 사실 그건 이제 최고위원 선거를 놓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거거든요. 그분들이 다 전국 대의원 유권자들이니까. 그러니까 당의 이름을 빌어서 이제 사전 선거운동을 한 거예요, 제가. 근데 양가평에 가고 이제 교육을 시켰는데 거기 양가평 지역위원장이 여성인데 홍정석이라고 정봉주 지지자죠. 정봉주한테 줄 선 사람인데. 아니, 중요한 얘기예요. 아닌데 줄 서봐야 뭐합니까? 제가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했으니까
근데 그분이 교육 끝나고 이제 정세균 대표가 갔는데 정세균 대표 계신 자리에서 저는 정정 라인입니다. 정세균 대표도 지지하고 정봉주도 지지합니다. 전 정봉주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정세균 대표가 나를 지지하는 건 이해하는데 왜 정봉주를 지지하냐? 현역도 아니고. 현역도 아니고. 맨날 저 뭐 별 영향가 없는 인간인 줄 알았는데 지지한다 그러니까 살짝 놀라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일단 정봉주 의원은 재미있잖아요. 신이 나잖아요. 지금 이번 선거가 딱 그걸 보여준 거예요. 민주당은 신명이 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축제, 재미있는 축제를 축제처럼 즐기게 할 만한 당의 역동성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진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노심초사 조바심만 앓고 있었지 지든 이기든 우리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 큰 잔치를 벌이고 있다. 그래서 막 신명나게 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전 당원들이 야 이거 재밌는 한판 해보자. 유시민이 되든 김진표가 되든 한번 해보자. 이런 열기가 끌어야 되는데 민주당은 열기가 없었고 그리고 그 국민참여당은 절대절명의 열기가 끌어오르니까 진 거죠. 조직과 열정의 차이 그럼요. 대결에서 예. 조직이 진 거죠. 사실은 단일화가 돼도 적절하게 질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를 했어요. 적절하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입니까? 쫓아가다가 진다. 김문수 쫓아가다가 진다 했는데 바로 이게 사람들 인식 속에 리틀 MB와 리틀 노무현의 싸움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게 대립각이 선이 딱 쓰면은 해볼만 합니다. 근데 이미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언론에서는 MB와 노무현의 산 MB와 돌아가신 노무현의 대리전이다. 유시민 전 장관이 이전에는 단일화 예. 이전에는 누가 되든 좀 쉽지 않을 것이다 봤는데 그렇게 봤는데 단일화가 되고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보니 아 이거는 해볼 만한 싸움이 된 거죠. 것이다. 예. 이게 해볼 만한 싸움이 된 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길거리에 널려 있는 흔한 정치평론가들이 하는 얘기고. 자 그럼 봉도사로서 한마디 하자면 이길 겁니다. 이깁니다. 예. 요거는 이긴다고 보시는 거군요. 오늘 전망은 좀 비겁한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양수겸장을 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 없는데 제가 이거 이깁니다. 라고 하면 제 확신의 이 신념이 퍼집니다. 저를 추종하는 사람이 무척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 1, 20만 표 차이로 만약 이기면 그건 순전히 제가 이긴다고 예측했기 때문에 이긴 것이다. 그 유시민 후보는 정봉주에게 큰절해야 된다 이건. 이깁니다. 근데 정말 국민적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바짝 치고 올라갈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있는 모든 정치적 상황이나 이런 게 노무현 대통령과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 열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언론에 더 강하게 노출이 될 거예요. 앞으로 상황은. 23일 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23일 날 노무현 일주기 추모식인데 24일 날 한일전 축구를 잡아놓는 이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이 정말 이거 욕하고 싶어도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노무현 열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노무현을 지지하고 노무현 대통령께 죄를 짓는 듯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이걸 살려낼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시민 대 김문수가 싸우면 유시민은 집니다. 그런데 김문수로 표상되는 MB와 유시민으로 표상되는 노무현이 싸움이기 때문에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각자가 상징하고 있는 그럼요. 세력과 가치가 부딪힐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상징하는 가치 쪽이 이길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이깁니다. 이기고 이거는 이제 단순 가치의 충돌이 아니고요. 역사와 역사의 충돌입니다. 완전히 다른 역사를 살아온 사람들의 충돌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완전히 다른 가치관과 철학을 갖고 있는 철학의 충돌이에요. 네. 역사와 철학의 충돌에는 그를 지지하고 있는 집단과 세력과 그룹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대충 이거 유시민이 이긴다? 김문수가 이긴다?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는 100% 집니다. 이건 역사와 역사의 충돌이고 철학과 철학의 충돌이다. 유시민 우리 안중에 별로 없습니다. 유시민으로 표상되는 노무현 대통령이 있고 노무현 대통령으로 표상되는 역사와 철학이 있는 거예요. 이건 대대손손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2010년 경기도 선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삶을 살아온 역사, 더 거슬러 올라오면 친일파 대 민족주의자, 그 다음에 애국 대 반애국, 그 다음에 진보 대 보수, 그 다음에 성장 대 분배.
이런 식으로 했고 완전히 다른 역사가 충돌하는 거기 때문에 여길 지지하는 사람들은 저쪽은 뭐 김문수 한 표 찍겠죠. 근데 우리 측을 지지하는 이쪽 사람들은 정말 이번 선거에서 특히 경기도 선거에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절대절명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충분히 동의가 가고 예. 그리고 요 정봉주 PSI에서 하신 말씀 중에 예. 가장 정치인다운 예. 연설에 가까웠는데 그러면 제가 최고위원 예비 후보 아닙니까? 미래 권력. 뭐 말을 못해. 조금 칭찬하려고 그랬더니. 자기가 이만큼 다 해버려 그냥. 아니 그게 아니고 사실은 뭐냐면 제가 너무 감동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묵직해져요. 그것도 재밌게 풀어놔야 되잖아요. 이게 아니 사람들이 알아서 감동받게 좀 내버려 주세요. 아니 감동받고 그걸 다 해쳐버려. 감동은 깊되 몸가짐은 가뿐하게 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꼭 경기도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그렇죠. 예. 지금 따지고 보면 각 지자체장, 주요 예. 지자체장의 노무현 대통령의 적자라고 할 만한 인물들이 예. 평소에는 절대 이길 수 없던 지역에서 예. 굉장히 선전하고 있어요.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요 며칠 동안 이제 송영길 인천시장 캠프에 있는 사람하고도 만나봤는데 은근히 유시민 후보가 이기길 원하더라고요. 이건 뭐 그래야지 당연하겠죠. 바람이 분다. 네. 그래야지 바람이 분다. 근데 한명숙 총리께서 후보께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상종가를 치다가 네. 진보 진영이나 이제 그 한명숙 총리를 지지하는 쪽에서 별로 이렇게 뭐 그 정책도 내고 그러는데 국민들한테 각인되는 이런 게 별로 안 보여갖고 좀 역동성이 바람 부족했죠. 빠지듯이 서서히 지금 빠지고 있는 와중에 네. 탁 유시민 후보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선거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천안함도 있었죠. 그렇죠. 천안함이 제일 컸죠. 한명숙을 예. 죽이려고 천안함을 천안함이 이용했으니까.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서서히 바람 빠지는 듯한 형국으로 갔는데 처음엔 천안함 없을 때 이렇게 봤었죠. 한명숙 후보가 깃발을 들고 그 깃발의 덕으로 다른 후보들이 다른 후보들 이광재 강원도지사, 네. 안희정 충남도지사, 네. 김두관 경남도지사 이 후보들이 그 영향력 속 우산 속에서 힘을 받으면서 갈 것이다. 그런데 천안함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역전을 시켜준 게 그 오늘 그러니까 이 방송될 쯤이면 일주일 전에 그 역전의 기적 같은 드라마였었던 거예요. 유시민 후보가 예. 제가 뭡니까 단일화 조건을 면밀히 좀 봤어요. 예. 봤더니 유시민 후보가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였어요. 보니까 객관적으로 예, 볼 때. 예. 예를 들어서 뭐 유시민 후보가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 쪽에 유리한데 여론조사에서도 예, 예. 그걸 이제 뭐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나눈 게 아니라 50대 이상, 50대 이하. 예, 그렇게 예. 나눠버리니까 예. 그런 면에서 좀 불리했고, 그러니까 뭐 김진표 후보 쪽에서 말하자면 선방한 것이고 조건을 선방해낸 것이고 예. 유시민 후보 쪽에서 보자면 좀 밀렸죠. 명분과 이런 쪽에 이렇게 불리한 거를 받아냈는데 우리가 이 사람을 꼭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열의를 더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사실은 이게 노무현 방식이거든요. 확 던져버리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유시민 후보가 앞에서 끌고 오히려 지금 그 천안함 후폭풍을 맞은 네. 그 한명수 후보가 살아날 가능성이 좀 보이고요. 지금으로 선거하면은 어려웠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한명수 총리 점점 살아나고 어려워지고 있었었죠. 이 그 영향을 네. 잡아갖고 이광재, 안희정 지금 잘 가고 있거든요. 네. 김두관도 이기고 있죠. 그래서 이 세력들이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의 실질적 정치적 적자라고 하는 5명이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누구는 민주당으로 나섰고 뭐 누구는 뭐로 나섰고 이런 거 따지면 우리는 지는 겁니다. 네. 이제는 정말 반 MB 노무현과 MB의 싸움이다. 이런 큰 틀에서 5명의 독수리 오형제죠. 민주주의를 사수하는 이 5명의 후보가 파죽지세처럼 몰고 갈 것 같다. 근데 그 선두에 한명숙이 서 있는 줄 알았더니 유시민이 서 있더라. 저는 김진표 지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황은 이렇게 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새롭게 짜인 프레임에서 빨리 적응해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가야 된다. 네. 그래서 후보들이 네. 이광재 지지하는 분들도 안희정 지지하는 분들도 그다음 한명숙, 김두관 지지하는 분들도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MB 심판이라고 하는 이 과제를 이제 뛰어넘어야 돼요. MB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좀 어찌 보면은 단견 아닙니까? 물론 정권을 심판한다는 큰 의미가 있지만 2년 만이면 끝나는 그렇죠.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단견이고 이제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이번 선거는 역사를 바로 세우는 선거다. 주위 사람들 투표 동료하고
철학이 서는 선거다. 이런 좀 자부심을 갖고 이번 선거에 좀 임하면 김두관 장관이 그 이달권 후보한테 지금 이겨요. 3월 1일 날 출판기념회를 한 5, 6천 명 대대적으로 왔죠. 그때부터 힘을 몰았고 파숙지사로 갔는데 그때 출판기념회가 잘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서 사회를 봤거든요. 정치인들 이렇게 사자후를 토할 때가 있죠, 가끔. 그러나 이제 의원님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고양이 후. 아직은. 왜냐면 두 가지 중에 본인 자랑을 껴넣기 때문에. 잘 들었습니다. 네, 인상적인. 자, 그럼 PISI 의뢰 사건. 오늘 아무래도 1주년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가 많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정 반장님이 아시는 이야기, 꼭 하고 싶은 이야기, 뭐, 언제 그분이 가장 그립거나 생각나십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만났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기억이나 그리고 가끔 사실은 그리울 때가 있잖아요. 사진이나 문득 뭐 담배 피는 장면이나 보면 저도 문득 화면 보다가 완전히 잊고 살다가 갑자기 이렇게 짠! 해질 때가 있거든요. 제야 운동을 할 때, 그런데 이제 이분은 부산에서 활동했었고, 이제 같이 민통련이라고 하는 전국 단위가 있었는데, 민통련, 부산 무슨 대표를 하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는 그 학생운동하고 감옥 갔다 와서 이제 새파란 애송이일 때죠. 그런데 이제 부산에서 활동하실 때, 이제 그때 이제 얼굴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뵙고, 제가, 97년도에 종로에서 사업을 해요. 그래서 사업 개소식을 하는데 제가 이제 원장이고 부원장이 노무현 대통령하고 친해서 저도 알고 그래서 그날 우리 개소식 사무식 오픈식 하는 날 왔어요. 왔는데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일 인생이 안 좋을 때 떨어지고 맨날 뭐 맨날 망가지고 그럴 때 근데 이제 왔는데 축사를 하는데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요. 나는 원래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나는 여기 무슨 외대어학원이라고 하는 그 성인 어학원인데 외대어학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아는 노태훈이라고 하는 후배가 오픈한다 그래서 왔는데 그 사람이 성공하는지 성공 안 하는지 관심도 없고 성공을 비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공해서 저 정치 자금 좀 도와주십시오. 어찌나 솔직한지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비교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편인데 너무 그게 짠하게 가슴에 오는 거예요. 저분 꼭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거기서 종로에서 학원 성공했고 막 이제 돈도 잘 벌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99년인가 그 재보궐선거에 아마 나오셨을 거예요. 98년, 99년쯤으로 전 기억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가서 좀 그 지원을 좀 해주자. 그 종묘, 종로 5가인가 6가인가 그쪽 어디쯤이 있대요. 그때 뭐 핸드폰도 없을 때 아니에요. 삐삐로 물어보고 그럴 때인데 그쪽 계시다 그래갖고 이제 그쪽으로 갔어요. 그 시장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 막 그 노숙자들도 있고 막 그 뭐 시장에 이런 데거든요. 거기 허름한 포장마차 있고 그런데 낮에서부터 술 마시는데 거기 갔는데 들어갔는데 시장 안이 시끌벅적해요. 그게 뭐 웬일인가 그래서 딱 가봤더니 비서들은 말리고 있고 노무현 당시 국회의원 후보가 시민들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로 싸우고 있었답니까? 그분들이 욕을 한 거죠. 술 먹고. 정치인놈들 다 도둑놈 새끼들이라고. 그럼 우리 그냥 대충 듣고 가거든요. 그쵸.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정치인들 욕하면 정치를 그럼 누가 합니까? 정치에 그렇게 무관심하면 할수록 이 권위주의 정권 우리 민주주의가 후퇴합니다. 그래 또 그 사람 가만히 있었겠어. 당신이 민주주의를 뭘 하라고요. 거기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그 비서들은 가자고 뜯어 말리고 끝까지 얘기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제일 크게 기억이 남는 거고. 당선되고 2004년 당선되고 갔는데 대통령 그 청와대로 갔잖아요. 갔는데 당신께서 그때도 탄핵 와중에 탄핵이 이제 풀렸죠. 탄핵, 탄핵 그게 이제 탄핵 사유가 기각되고 그리고 이제 청와대로 왔으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열린 우리당이 싹쓸이하고 그때 이제 축하 파티를 해주는데 그때 이제 초선 의원이 되신 거죠. 초선 의원이 된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갖고 내가 그때 종로 오셨죠. 그랬더니 그걸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 종로 갔었는데 제가 그때 원장하고 있었는데 아셨어요? 그러니까 나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때 갔는데 자기가 간 곳의 원장도 모르고. 모르죠. 그때 관심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으니까. 저 후원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려고 갔던 거니까. 근데 이제 그때 다 이제 있었는데 그날 술이 좀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 감정이 격해져갖고 그날 당신의 그 18번 부산 갈매기를 부르셨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막 그 짠하고 눈물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우리가 이제 또 님을 위한 행진곡 부르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제 미안한 게 대통령 임기 마지막에 계속 지지율 떨어지고 우리 망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또 앞장서서 노무현 대통령 욕을 무지하게 했어요. 막 살벌하게 해야 됐어요. 제가 한 번 하면 살벌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미안해서 요즘도 어디 가갖고 그냥 이제 노래방 이런 데선 그 부산 갈매기를 안 부르는데 우리들끼리 술 먹고 그 노래하라면 꼭 제가 부산 갈매기를 불러요. 그러면 짠해지는 거지. 이게 평생 이제 그 못 지울 것 같고 우리 지역에 이제 분향소를 설치해 놨었잖아요. 언제 이제 참을 수가 없냐 하면 허름한 젊은 부부들이 와서 막 울어요. 통곡을 하고. 그러면서 다른 얘기 안 해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계속 그 얘기만 해요. 근데 이제 그럴 때 막 눈물이 펑펑 쏟아져.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관이 이렇게 나가는데 제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죄송합니다 이 얘기밖에 안 나와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것과 오버래핑 되면서 그냥 그 젊은 부부들이 못 지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그러는데 서 있는데 버틸 수가 없을 정도인데 그런 분들이 하루에 한두 분 정도 오는 게 아니고 무수히 많은 분들이 와요. 무수히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마지막에 마음이 심하게 비판한 게 좀 가슴도 아프고 저희가 정말 잘못한 것 같아서 가슴이 많이 아프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또 제가 의원님을 안 지 오래됐는데 또 이런 모습을 제가 처음 뵙네요. 갑자기 우시니까 저도 짠하고 처음에. 자, 그럼 다음. 예. 네. 해야 할 일은 또 해야 하니까. 이명박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시원하게 비교 분석해 주세요. 대통령으로서 뭐 정치적 행보, 뭐 인간적인 면, 뭐 모든 면에서 생각나는 대로. 일단 비교하는 것 자체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되고 이제 지금 뭐 대통령 지지율이 뭐 급상승한다 이러고 그러는데 저는 제일 큰 비교 차이점이 진실과 가식이라고 생각해요. 노무현 대통령은 평생을 그 진실로 살았고 이명박 대통령은 가식으로 살았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잡혀갑니다 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잡혀갈 수 없잖아요. 살아서 싸워야지. 이명박 대통령은 정말 솔직하고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어디가 진실이고 어디가 가식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 진실을 찾아보려고 무척 많이 노력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대통령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지만서도 어디가 저는 진실된 구석을 한 번도 못 찾아봤어요. 눈물을 흘릴 때조차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특집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정치인들의 그 대표적인 쇼가 눈물을 흘린다. 뭐 제가 오늘 가슴이 울컥한 것도 뭐 쇼라고 그렇게 보시면 뭐 할 수 없는 거지만, 어느 상황이 오든지 간에 그 상황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가 처한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매 상황을 인위적으로 짜맞추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최근에 검경 개혁도요. 검찰과 경찰을 얼마나 잘 써갖고 이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촛불도 그걸로 잡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검찰 개혁하자 그랬잖아요. 경찰 개혁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귀도 듣지 않다가 스폰서 검사 얘기가 나오니까 요 시기와 상황을 이용해서 내가 지지율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검경 개혁은 노무현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가장 그 높은 가치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요 상황에 맞춰서 검경 개혁의 칼날을 들면 국민들이 좋아하겠지.
이런 것 같아요. 이 벽돌 담을 쌀 때 보면요. 안에 있는 돌이 얼마나 탄탄하게 서로 아구가 맞아갖고 튼튼하게 이 벽을 지탱해 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게 노무현 대통령이었다고 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안에 돌은 흙이 많이 들어가든 뭐가 많이 들어가든 관심이 없지만 겉에 시멘트를 얼마나 예쁘게 바를 것인가 이런 것만 고민하는 것 같아요. 예? 유랑극단 같아요. 저는 보고 있으면 이 모든 게 쇼 같고 물론 뭐 자기들 나름의 진정성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게 믿고 싶어요. 믿고 싶은데 여하간 말씀하신 대로 어떤 위기가 처했을 때나 자신들이 분리할 때 그걸 빠져나가고자 할 때 정면으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돌파하는 게 아니고 뭐든지 이렇게 꾸며서 사람들을 좀 착하게 만든다든가 그럼요. 아니면 덮어버린다든가 아니면 보여주고 싶으면 살짝 보여준다든가 그렇게 어떻게 여론만 약간 이렇게 몰아서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살짝 벗어나려고 하는 그 마지막으로 그 큰 차이는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를 봤고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현재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충분한 훌륭한 멘트였다고 봅니다. 자, 노무현 전 대통령 비공개 사진들도 공개되고 인간적인 측면이 다시금 부각되는데 실제 자연인 노무현 인간적인 부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드는 생각은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이 돼서도 자연인 노무현이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이 돼서도 오늘 멘트 몇 개 나오는데요. 아니 그걸 제가 이제 어떻게 느꼈냐면 대통령을 우리 국회의원 신분으로 가서 만나잖아요.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그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상대방이 말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말이 자기가 많은 분이거든요. 아주 설득력도 뛰어나고. 그런데 왠지 그분 앞에 있으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싶어요. 그 제가 막 교육 문제 갖고 막 공격도 하고 그러고 그랬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공약 다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공약을 다 지켜 어떻게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그러다 막 우당탕탕 했는데 당신 들어오지 마 청와대. 당시 의원인데. 의원일 때. 저 정의원 들어오지 마. 골치 아파 죽겠어. 교육이 소속이 골치 아파 죽겠어. 대통령하고 이제 같이 교육 문제 가지고 의논하다가 이거 자꾸 덤비니까. 골치 아파 죽겠는데 이제 그만 들어오지 마. 그나도 속으로 대놓고는 못 하고. 다른 데 가서는 대놓고 했다 그랬죠. 잘난 척 하느라고 속으로. 나도 그러면 이제 안 들어온다. 그런데 그 장면이 끝났어요. 그 장면이 끝나고 사진을 찍는데 이제 뭐 다들 폼을 잡고 찍잖아요. 대통령하고 1대1로 찍으니까. 그런데 조금 팔짱을 끼는 사람, 좀 더 붙는 사람. 의원들의 기획력이라는 게 그 정도 수준이에요. 팔짱이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대통령 형님하고 포옹하고 찍어주고 꼭 안았어요. 그때 금방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가 저를 안고 박장대소하면서 찍은 거예요, 사진을. 근데 이제 뒤에 있는 의원들이 그걸 쫓아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못하겠죠. 이건 내가 나만 한 거다, 이거는. 근데 그 사진이 없어요, 지금. 그 사진이 없습니까, 어떻게? 그래서 청와대 때 있던 자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갖고 그 사진을 좀 찾으려고 그러는데 껴안고 너무 기쁘게 웃는데 금방까지 저하고 싸우던 분인데 너 들어오지 마, 이제. 그러다가 또 사진 찍는다니까 좋아갖고 한대. 그래서 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대통령 노무현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거였었고 이분은 평생 자연인 노무현이었었다. 오늘 괜찮은데요, 의원님. 준비 많이 하셨나? 아니, 이게 뭐, 그냥 평상시의 삶입니다, 이게. 고양이 후를 넘어서서 사자하고 가까이 가는데요. 멘트 좋습니다. 네. 아니, 그런 게 실질적으로 느꼈던 심정이에요. 그 한마디로 다 설명이 된 것 같아요. 대통령조차 그분 삶에서는 스쳐 지나갔던 하나의 직위에 불과했고 그럼요. 평생을 자연인으로 자유롭게 살았다. 그러니까요. 네, 솔직하고. 그리고 아마 지금 이제 대통령 노무현으로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유시민 그 후보가 정리한 운명이다 이 책을 못 봤는데요. 다른 건 뭐 진보의 미래인지 이제 책을 잘 안 보는 사람인데도 노무현 대통령 책을 좀 봤는데 그분의 사상보다도 하나의 우리 역사나 대한민국 이 위인전에서
하나의 인간상이라고 하는 하나의 스탠다드를 만들어 놓고 간 것 같아요. 새로운 스탠다드죠. 네, 새로운 스탠다드죠. 그러니까 네. 아,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그리고 저렇게 정의로울 수 있구나. 저렇게 바르게 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그 전형을 보여준 것 같아요. 자기가 잘못했을 땐 잘못했다 그러고 자기가 비겁할 땐 비겁했다 그러고 모든 거를 인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정치인 노무현보다도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연인 노무현, 인간 노무현이라고 하는 모습이 더 국민들이나 이런 후대에 더 이런 좀 그 상징으로 남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사실 지금 그 일반 국민들 중에 예. 노무현 대통령을 물론 싫어하고 또 여전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만 예. 그분들을 제외하고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하거나 예. 보고 싶어하거나 하는 분들이 예. 대통령 노무현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네. 만나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닮고 싶은 사람이죠. 진심이 사실. 전달되다 예. 보니까 가까이 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인간 맞습니다. 노무현으로 예. 기억하고 좋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는 거죠. 대통령을 위해서 누가 웁니까, 사실은. 자기 마음에 와닿은 한 예. 사람 때문에 우는 거죠. 제가 그 재밌는 얘기인데요. 네. 재밌어야 할 텐데요. 예, 재밌어요. 예. 그리고 이건 아주 그 진지한 감동이 가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다 지적을 해줘. 요건 진지하게 감동해주고. 얼마 전에 네. 김진표 후보와 유시민 후보가 단일화 합의를 하고 네. 악수를 하는 게 경향신문에 크게 났어요, 사진이. 네. 저희 집에서는 한겨레 신문하고 경향신문밖에 안 봅니다. 네. 크게 났는데 그 전에 사실 유시민 장관의 표정이나 이미지가요. 좀 얕게 생겼잖아요. 이게 얼굴에 살도 별로 없고, 얕게 생겼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얍삽하다 그러고, 뭐 교활해 보인다 그러고, 뭐 또 별욕도 다 하잖아요. 근데 저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얼굴에서 많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면서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얼굴에서 많이 가졌는데, 사진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이렇게 봤는데, 김진표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찍은 줄 알았어요. 깜짝 놀라서 내가, 유시민 장관 표정이 왜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을 닮았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당신도 그렇게 느꼈니? 자기도 그 사진을 보고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이미지가 좋아졌는데 내가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평가를 해요. 사람은 자기가 부부가 살면 닮는다는 게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닮고 싶어하는 사람의 인상으로 간다. 유시민 장관이 존경하고 그 사람의 삶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가 저렇게 바뀐 것 같다. 그렇게 해석을. 예, 아니, 근데 다시 한번 자료집 찾아봐갖고 그때 지금 녹화 시점으로부터 일주일이나 요때쯤 합의할 때 단일화. 네. 그때 사진 보면 정말 그렇게 경향신문에서 그렇게 찍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유시민 후보의 앞날에 좋은 일이 있겠구나. 그런 느낌 딱 들었는데 그 양반은 후보 단일화 되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예. 아니, 오는 거죠. 온 거니까 저는 객관적으로 느낀 거고, 오늘 저를 올렸다, 내렸다, 살짝 밟았다, 칭찬했다가 오늘 여러 가지 하시네. 알겠습니다. 자, 자연인 노무현으로 평생 살았다. 좋은 멘트였습니다. 와닿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행하려다 실패한 제도, 법안, 예를 들면 대통령 전용기 같은. 예. 그러니까 국민과 다음 정권을 생각하며 시행하려다 실패한 제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대표적인 거 한두 개. 저는 제일 그 염두에 뒀던 것이 검찰 개혁이었던 것 같아요. 검찰 개혁이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였었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지방분권, 그게 이제 대표적인 거 있었고 특히 이제 공직자들의 비리를 좀 바로잡겠다는. 그때 우리가 공수처 얘기하니까 목숨 걸고 한나라당이 반대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자기들이 공수처 얘기를 해요. 그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스폰서 검사 나오니까 공수처 얘기 나왔다. 저거 안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슬그머니 이제 이렇게 사라질 건데. 쇼죠, 쇼. 그러면 그다음 지방분권. 노무현 대통령이 한 거는 무조건 다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현 정권이. 근데 그 지방분권은 정말 그 국토균형 발전. 이건 지방 내려가서 보면요. 심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정이. 그 서울로 전 인구의 반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모이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하려고 했고 이제 우리가 피부로 느꼈던 거는 결국은 당신께서 그렇게 개혁하려고 했던 검찰 개혁을 못하고 그 부메랑을 맞아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부메랑을 맞아서 지금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는데 저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를 부여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평검사들과의 대화 이런 것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했었던 거고 공수처는 무척 의미 있게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벽에 부딪혔다. 예, 그걸 무척 안타까워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당신께서 겉으로는 노출되지 않았는데 교육개혁에 대해서도 뜻이 참 많았어요. 그 부분은 교육위에 계셨으니까 예. 자세히 아시겠죠. 예, 교육개혁에 대해서 이제 뜻이 교육위를 또 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예산 문제, 그다음 교육계가 너무 보수적으로 이렇게 대립되어 있고, 그다음 이제 언론 환경이 안 좋고 그러니까 그건 말도 못 꺼내고 정말 하고 싶었던 과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당신께서.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대통령 전용기 얘기는 그거는 뭐 개혁이고 그런 것보다도 그냥 보수 언론이 그냥 밟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고 지금 대통령 전용기 초호화. 자기가 타겠다는 것도 아닌데. 그럼요. 참. 그러더니 자기들은 해버리고. 그런데도 조중동도 가만히 있고. 아니 그 사람들이 펌프질 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세계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더 좋은 전용기에 타야 된다 그래서 펌프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마지막이네요. 예, 뭐가 있나요? 친노 세력의 반성할 점. 예. 그리고 또 앞으로 나아갈 길. 예. 경기도 일각에 사는 정 씨가 예. 이제 친노 세력. 예. 포괄적으로 얘기하자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겠죠. 저는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혹은 정권을 잡았을 때 잘 못하신 것 중에 하나가 사정기간을 놓은 것은 잘못했던 것 같아요. 무슨 의미냐면 대통령은 탈권위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권위주의 정권이나 이런 모습과 대별되는 그런 사회로 가고 싶어 했는데 아주 사회가 잘 정화되고 발전된 사회에서도 사정기관을 확 놔버리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사정기관이라고 하면 이제 뻔한 거 아니에요. 경찰, 검찰, 국세청, 국정원. 이런 거는 지나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정치인들이 후회하는 게 그 대목입니다. 사정기관을 대책 없이 놔버렸다는 거죠. 이거를 좀 서서히 놓으면서 사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회가 바로 가게 하기 위한 질서를 잡는 이게 방편이에요. 일테면 나는 검찰은 개혁돼야 되지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수사 권력까지 놔버려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사회에 진짜 악의 요소를 어떻게 뿌리 뽑습니까? 경찰에게도 그러한 힘과 권위는 주어져야 되는 거죠. 다만 이것이 권력을 위해서 혹은 자신들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걸 막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잡아낼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래서 사정기관이라고 하면 이 사회의 질서와 계통을 잡아나가는데 중요한 기관이다 이게. 그래서 그거를 놓은 것은 실질적으로 질서와 계통이 사라지니까 대통령이고 뭐고 그냥 조중동에서 그렇게 마음껏 질러대고 밟아대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정기관이 없었기 때문이다. 조중동이 실질적으로요. 세무적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탈법하는 게 없었겠습니까? 이런 것을 밟으면서 너희들이 진짜 누구를 비판하려고 한다면 너희들 먼저 깨끗해져야 된다. 너희들 깨끗한지 한번 들어가 보겠다. 이런 정도의 힘을 갖고 있어야지 질서와 계통을 잡는 것이 됐지 않았겠냐. 근데 그런 걸 안 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너나 그러지 마 임마. 그러면서 계속 덤벼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놔버리니까 그 내부에 20년, 30년, 40년 동안 보수 진영에서 장악하고 있던 내성이 있어갖고 이들조차도 대통령과 등을 돌리는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을 공격의 표적으로 삼고 공격하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왔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우리가 정치를 하면서 가장 실수했던 것은 사정기관을 놓고 사정기관을 잡은 상태에서 그들을 개혁하면 개혁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놓는 게 하나 있고 이제 앞으로 친노 세력이 지금 민주당에도 친노 세력이 있고 외곽에도 있고 국민참여당에도 있는데 이번 선거의 양태를 보면은 친노 세력이 대단히 힘을 갖고 약진하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친노 세력의 단점 중에 하나가 똑똑한 사람들, 그 다음에 깨끗하고 비판 의식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우리 진영 내에서 갈라치기 하는 일을 너무 잘합니다. 너는 나보다 덜 깨끗하고 넌 나보다 뭐 좀 더 이런 사상적 문제가 있고 이런 걸 갖고 자꾸만 내부를 그 편 가르기 하고 좀 나누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강한데 이번에 저는 경기도지사 유시민으로 단일화되면서요. 그 아래 기초단체장 단일화가 또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는 그쪽 진영에다가도 부탁을 했는데 이제 여론조사했고 막 그 기초단체장들을 국민참여당하고 민주당하고 단일화하려고 하지 말고 양쪽에 5대5나 7대3으로 민주당이 더 많이 주는 통 큰 결단을 해서 빨리 단일화해라. 그리고 국민참여당에서 유시민 후보가 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나머지 것은 양보하면서 간다. 그래서 내부를 갈라치게 하는 일을 하지 말고 민주당이 큰 형이니까 이 선거를 민주당과 함께 하겠다. 그럼 민주당에게 모든 걸 위임해갖고 같이 가자. 이렇게 하는 자세가 난 좀 필요하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고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친노 세력의 주도가 되고 승자가 된 거거든요. 일단 후보 과정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내부를 갈라치게 하는 일을 좀 하지 말자. 저도 뭐 당연히 동의하는 말씀이신데 네. 근데 문제는 민주당에게 그런 자세가 있나요?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제는 을의 처지가 됐어요. 후보 중심으로 가는 거거든요. 뭐든지. 한명숙 친노 아닙니까? 이광재, 안희정, 유시민, 김두관 다 친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갑의 처지에 간 거예요. 지금은 갑의 처지에서 손을 내밀어야 될 때죠. 을의 처지에서는 내밀 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친노 세력이 후보가 됐고 모든 것이 후보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갑의 위치에서 힘은 세고 조직은 방대하지만 후보를 친노 세력에 대체로 다 양보하고 있는 민주당에게 자괴감이 있을 겁니다. 민주당이. 여기에 손을 내밀고 우리 이제 함께 갑시다. 오히려 거꾸로. 갑이라니까요. 친노 세력이 지금은.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여주면 우리 정치가 좀 통 크고 큰 길로 갈 수 있다. 그야말로 결단력과 리더십이 필요한 때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얘기는 정봉주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미래 권력 아닙니까? 정확한 판단이죠. 본인 얘기만 안 하면은 거의 100점에 가까운데. 아니 제가 너무 이렇게 본인 얘기를 하면서 한 30점 까먹고. 제가 너무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한테 너무 훌륭하고 위대하게 보이기 부담스러워요, 이런 게. 네? 그렇게까지 보진 않거든요. 어쨌든 오늘 제가 의원님을 뵌 몇 년 이래로 꽤 오랜 세월이 보한 몇 년 이래로 가장 정치인다운 달변에다가 내용도 사실은 대단히 수준 높았다. 사자후에 가까운 최고위원을 인상적인 최고위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고위원 얘기는 따라하죠. 그런 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